what's been on my mind. Sick and tired of the 9 to 5 in the city life. Hey darling, we could get out of town, see the beautiful world around, wanna see it now. Pack our bags and get in that car, leave a little note and we'll drive real far. Let's get out, we can leave this city. Let's drive to the open air.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소영의 미술 책방입니다. 드디어 올여름 그림아 쉿. 드디어 올여름 미술을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5권을 제가 골라서 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미술 관련 책들은 제가 실제로 2달에서 3달 동안 식탁 위나 테이블 위나 서재에서 틈틈이 모두 다 읽은 책인데요. 읽다가 이 책들은 미술과 친해지고 싶은 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술에 관심이 부쩍 늘고 있는 시기라 국내 출판계에도 미술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서적들도 많고요. 또 반대로 국내 미술책 저자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술책들이 많아질 때는 모든 걸 다 읽을 수 없으니 이왕이면 나에게 좀 필요하고 읽고 나서 후회가 없는 책, 꾸준히 가지고 있고 싶은 책들을 골라야겠죠? 제가 추천 미술책을 고르는 기준은요. 일단 첫 번째, 너무 난해하거나 어렵거나 양이 많은 것보다는 대중적인 책, 즉 미술과 친해지고 싶은 누구나 읽어도 크게 부담이 없는 책을 선별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거나 정보가 없으면 안 되고 충분히 이 책만을 읽어도 미술 시장이나 미술계 또는 미술사가 이해가 될 정도의 좀 정보성이 많은 책을 골랐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책들이 미술계에 많지는 않은데요. 저도 지난 10년 넘게 미술 관련 책들을 쓰면서 대학원이나 미술 이론을 전공하는 분들이 보는 전공서적은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면 봐야 하는 책들이기 때문에 대중서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뭘까? 좋은 대중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책들이니까요. 영상을 보시고 이 중에 필요한 책들은 골라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책은요. 저는 이곳이 인스타그램에 처음 생겼을 때부터 상당히 재미있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BGA 백그라운드 아트웍스입니다. 국내 최초 데일리 미술 구독을 하는 곳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10년 전에 네이버 블로그와 포스트를 통해서 출근길 명화 한 점, 이 시리즈를 매일 아침 오전에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365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안 합니다. 얼마나 매일 같은 시간 미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힘든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대단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인스타그램으로 이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몰랐는데 하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간 구독 서비스로 배달됐던 미술 에세이들이 이 책에 모여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책을 쓰기 때문에 책 디자인이나 독자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이 책 역시 제가 좋아하는 누드 제본입니다. 이렇게 180도 펼쳐지고요. 실제 이 누드 제본이 우리나라에서는 만드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만나는 아트 컬렉팅 만들 때 이 공장에서 이 책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미술책 중에 상당한 디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제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냐면요. 일단 첫 번째, 나는 이미 과거의 명화 에세이는 좀 많이 봤다. 하지만 현대미술을 가지고 에세이를 쓴 책들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 책 추천합니다. 우리는 저 역시도 미술 관련 에세이를 10년 넘게 쓰고 있지만 과거의 화가들에 대한 생각들을 쓴 경우가 많고 현대미술은 많이 쓰지 않았는데요. 이 책은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80년대생, 90년대생 그 외에 다양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술 에세이라는 것은 한 작가의 거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에세이는 산문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유가 담겨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한 작가의 에세이를 읽다 보면 그 작가와 상당히 친해지게 되죠.
이 책은 여러 명의 작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거울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러 사람이 함께 쓴 책은 장점이 다양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더 좋은 점은 요즘 우리가 참 바쁜데 독서를 좀 긴 호흡으로 읽어나가는 게 나는 좀 버겁다 이런 분들은 짧게 한 편씩 짧은 호흡으로 독서를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일단 궁금했던 게 제가 지금 포스트잇을 많이 붙였죠. 제가 소장한 작가들이 의외로 정말 많았어요. 유튜브에 소개한 작가들도 많이 있고요. 송수민 작가, 정희지 작가, 노상호 작가, 전현선, 이은세, 유재현 이런 한국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작품을 소개해드리자면요. 저는 실제 이 작품을 제가 집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책을 펼치자마자 이 정희지 작가의 작품이 있어서 좀 반가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희지 작가의 초창기 전시 때 막 달려가서 이 작가가 너무 좋아서 이 작가의 작품들을 좀 여러 점 소장한 적이 있는데 실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누군가는 이 작품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누군가는 저렇게 얘기하는 게 재밌어서 집에 사람들이 오면 항상 이 작품 어때? 넌 어떤 느낌이야?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양유나라는 저자가 이 작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살다 보면 잊히지 않고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다. 여행지에서 히치하이킹을 했던 일, 선생님의 조언, 좋아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음악을 들은 날, 홀로 바라본 어둡고 푸른 바다. 그런 장면들의 특징은 디테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다. 인상적인 부분만 선명하고 나머지는 흐릿하다. 말 한마디라든지 날씨라든지 벽의 색이라든지 한두 가지만 아주 강하게 남아 머릿속을 떠돈다. 이 그림은 그런 기억 속의 순간을 잡아 캡처한 것 같다. 아마도 정희지 작가는 터미널에서의 어떤 순간을 매우 선명하게 기억했던 모양이다. 친구일까? 애인일까? 낯선 사람일까? 내리깔고 있는 시선의 끝은 담배를 향해 있다. 담배를 피우고 있을 수도 있고 불을 붙이고 있을 수도 있다. 살짝 붉은 피부색을 보니 해질 무렵인 듯하다. 코와 입술에 살짝 비친 하얀 빛이 아름답다. 담배를 다 피우고 나면 곧 떠나야 할 것이다. 왜냐면 이곳은 터미널이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림을 그린 사람이 저 순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 너무 잘 다가온다. 사실 작가는 그 순간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기에 그림으로 그려낸 것일 것이다. 어떠세요? 저는 일단 이렇게 정희지 작가의 작품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좀 현대미술 에세이와 친해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 많은 현대미술 작가분들과 글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즘 젊은 큐레이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에 어울리는 책입니다. 이 작가도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습니다. 요즘은 작가도 SNS나 유튜브를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이 진혁 큐레이터님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가끔 좀 틀어놓고 재미있게 봤는데요. 사실 좀 부러운 건 이분은 유튜브에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를 사칭한 사기 업체로부터 피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끔 그럴 때는 저도 얼굴을 공개하지 말고 유튜브를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또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 얼굴을 공개한 것도 있으니까요. 우리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큐레이터가 꿈인 분들, 또 큐레이터의 삶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 분들은 이분의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술관을 좋아하게 될 당신에게. 제목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약간 미래형이잖아요. 당신은 앞으로 미술을 좋아하게 될 거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책 표지도 정말 세련돼서 제가 저희 출판사분들에게 칭찬했어요. 이 책은 제가 읽고 나서 느낀 게 이렇게 넓은 분야의 내용을 한 권에 넣었다고? 이게 가능할까? 이게 대중서 만들 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작가를 자세히 쓴다거나 기획이 중요한데 이 책에는 제가 생각할 땐 미술관을 좋아하게 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쉽게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즉 입문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청소년들 중에 큐레이터가 꿈인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떠한 직업을 보고 멋있다고 느끼고 근사하다라고 느끼면서 그 꿈을 쫓는 것은 전 정말 열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떠한 일에도 그 일의 이면에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많은 고민과 투쟁과 용기가 담겨 있죠.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좀 성장일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요, 큐레이터의 역할입니다. 이 책의 114쪽에는요, 김진혁 저자가 이야기하는 큐레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큐레이터는 여러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제너럴리스트와 한 가지 분야의 깊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스페셜리스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큐레이터는 미술관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큐레이터의 중요한 역할 3가지를 꼽아보며 요구되는 능력을 정리해 봅니다. 일단 첫 번째, 저자는 글을 쓰는 자로서의 큐레이터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큐레이터 일을 하다 보면 전시 서문이라던가 전시 기획, 또 언론에 보내야 하는 글들을 써야 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자로서의 큐레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매개자로서의 큐레이터입니다. 매개자란 어떻게 보면 이 존재와 저 존재를 연결해주는 사람이잖아요. 큐레이터는 작품과 관람객을 연결해주고 창작자와 향유자를 연결해주며 마케터와 디자이너, 언론과 예술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트 메신저죠. 세상의 모든 큐레이터가 바로 아트 메신저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창작자로서의 큐레이터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창작자로서의 큐레이터를 매우 존경해서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현대미술계에서 스타 큐레이터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책에도 나온 하랄트 제만이라던가 또 제가 정말 좋아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다 촘촘히 파고들었던 한스 울리 오브리스트라던가 랄프 루고프, 세실리아 알레마니 등 최근 들어 큐레이터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우리가 큐레이터만 따로 공부하기도 하잖아요. 작가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철학자 슬라보의 지젝의 말을 통해 창작자로서의 큐레이터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배설물과 죽은 동물까지도 전시하는 오늘날의 전시회에 가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술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큐레이터의 개념이다. 요컨대 궁극적 예술가는 제작자가 아니라 큐레이터이며 그의 선택 행위다. 이제는 창작자 또는 물건을 만든 생산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물건이 좋은지 편집하고 큐레이션하는 그 능력이 전 분야에 걸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제 유튜브의 컨텐츠를 제가 큐레이팅 하듯이 창작자로서의 큐레이터는 이 저자 역시 지향하고 있는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단 여기서 조심스럽게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큐레이터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하랄트 제만이 미술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리고 결국엔 예술의 본질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 큐레이터의 마음에 드는 예술가는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예술가는 성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선한 전시 기획이 계속 이어지며 명성을 크게 얻더라도 작가적 큐레이터, 즉 힘센 어느 한 개인의 권력으로 굳어지지 않게 미술계 내에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합니다. 가끔 큐레이터가 너무 유명해서 그 큐레이터에게 작가가 잘 보여야 한다거나 혹은 비평가가 입김이 세져서 그 비평가에게 잘 보여야 한다면 이 예술계는 다시 또 건강해지지 않겠죠. 그럴 때일수록 큐레이터와 비평가는 보다 공정하게 어떤 예술이 좋은 예술인지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만 아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점은요, 256쪽에 미술작품 컬렉팅 섹션에 저의 유튜브도 추천해줬다라는 점입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여기에 어떠한 문장이 나오냐면요, 아트 메신저 이소영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추천합니다. 오랫동안 컬렉팅을 해온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그림아, 엄마 홍보해 주시는데. 세 번째 추천 도서입니다. 앞에 두 책을 읽으셨다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현대미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책인데요. 예술 가지다입니다. 이 책도 표지 디자인 정말 잘했죠. 바바라 크루버의 작품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표지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책의 저자는 주연아 선생님으로 홍익대학교 문화예술 경영대학교 교수고 또 아라리오 갤러리와 갤러리 현대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은 학문적인 이야기와 미술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50대 50으로 잘 버무려져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컴퓨터, 노트북과 데스크탑에 어떤 문장이 적혀 있냐면 지금 여기도 있는데요. 어려운 것은 쉽게 말하고 쉬운 것은 깊게 말한다. 이 문장을 제가 되게 좋아하고 또 제가 지향하는 바여서 이 책이 어려운 것은 아주 쉽게 말하고 쉬운 것은 깊게 이야기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현대미술 전공서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최근 읽고 있는 현대미술 책 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아직은 추천책은 아니지만 이렇게 두꺼운 책도 있어요. 거의 이런 두꺼운 책도 있지만 이런 책을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면 좀 지치잖아요. 아무리 미술 이론을 좋아하고 미술사를 좋아하더라도 미술과 친해지기에는 전공서들은 좀 차갑습니다. 근데 이 예술 가지다란 책은요, 전공서의 느낌도 있으면서 대중서의 느낌도 있는 책이어서 상당히 잘 기획이 된 책이라고 보는데요. 저자인 주연아 선생님 자체가 이 씬에서 이 두 가지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들도 많이 체크를 해놨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NFT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2년간 강의 가면 무조건 마지막에 들리는 질문이 100명 중에 80명은 NFT 아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책에서 말하는 바가 제가 생각하는 바와 동일해서 상당히 무릎을 탁 치며 읽었습니다. 이 책의 62페이지에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요. 미술품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작품이 어떤 목적으로 제작되는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조형성에 초점을 맞춘 예술도 있고 장식 목적을 가진 예술도 있고 혹은 예술이 사회적 논쟁에 대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구매자 관점에서 보면 예술 자체가 투자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등장한 NFT 아트의 경우 창작의 예술성보다는 소유할 수 있는 지적 자산이라는 특성이 부각됩니다. 예술 작품이 투자를 위해 돈을 주고 구매한 지적 자산인 셈이죠. 이에 작가들은 NFT 아트를 만들고 판매하기에 앞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NFT 아트는 기본적으로 판매를 전제로 한다는 것. 따라서 이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작가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투자가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NFT 아트 작품의 발표에는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작가들이 NFT를 만들도록 제안하거나 유도하는 중간 역할자들도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너무 속이 시원하죠? NFT 아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NFT를 사면 오를 거야, NFT 아트는 투자가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질문들이 조금 불편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제가 오랜 시간 실제 미술 작품들을 컬렉팅해온 컬렉터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NFT는 나만이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 자산인 개념은 있지만 그것을 벽에 걸어두고 향유하면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향유의 개념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불편해질 때 이 문장들을 보면서 사실 한동안 작가들이 NFT를 많이 발행을 했잖아요. 저는 그것이 조금 위험하다고도 생각을 했는데요. 이유는 많은 작가들은 본인의 작품을 진짜 사랑하는 컬렉터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실제 NFT 작품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NFT 아트를 투자 목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작가 입장에서는 진짜 내 작품을 좋아하나? 진짜 내 작품을 이해했나? 이런 개념보다는 내 작품이 투자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들 역시 NFT 아트를 발행하는 것을 자신의 예술 세계관과 일치할 때면 몰라도 그것이 전혀 다를 때는 저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창작도 소비도 그 목적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건강하고 의미 있는 예술일 수 없습니다. 작품이 지닌 여러 가치 중 시각적 가치는 가장 먼저 인지되는 요소인 동시에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보여줄 때 작품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시각적 요소만큼 빨리 복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복제하기 어렵고 다른 작가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차별성, 즉 독자적 개념을 지닌 작품이야말로 지속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작가들이 꼭 읽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성이 없다면 수요는 쉽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차별화된 스타일과 차별화된 개념, 이 모든 것을 지녀야만 지속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NFT와 관련된 이야기, 또 그 밖에 미술 시장에 대한 개념, 또 그렇다고 해서 미술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이 책에서 저는 좀 재밌었던 게 마르셀 듀샹이 꾸준히 소환된다는 점인데요. 주연아 작가가 생각할 때 마르셀 듀샹이 상당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흔히 근대미술, 현대미술, 동시대미술을 얘기할 때 듀샹 같은 경우에는 시대를 넘나들면서 모든 장르에 비교할 수 있는 좋은 대조군과 비교군 작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좀 작가들이 유의해야 될 부분을 한 번 더 짚어가고 싶은데요. 수요는 많은데 길게 살아남지 못하는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이지 63쪽이고요. 보통 우리가 어떠한 작품들이 유명해지면 유명한 연예인 집에 걸렸다거나 유명한 매장에 걸렸다거나 그랬을 때 유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 주연아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품의 질적 요소가 검증되기도 전에 유명 연예인의 집에 걸린다든지 유명 백화점에 전시된 작품이라는 이유로 일순간 가격이 오르는 작품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붐을 타는 경우죠. 단기간에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작가는 그 가격을 지지해줄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가격이 정체되고 결과적으로 더 이상 구매자가 등장하지 않을 경우 작품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봤죠. 작가 역시 상업적인 콜라보를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유명한 연예인 또는 드라마에 나왔다고 해서 그 작가의 인기가 잠깐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작가가 좋은 예술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인기는 꾸준히 지지될 수 없습니다. 주연아 저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추가 구매자가 등장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 궁금하시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을 외부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가가 미술시장이 큰 미국이나 영국, 그 외에 다른 나라로 시장이 확대되면 추가 구매자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 박서보 작가의 경우 한국에서 인기가 있다가 화이트 큐브랑 계약을 하고 이제 유럽으로도 많이 작품이 소개가 됐었잖아요. 그런 경우를 시장이 확대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단일 시장이라면 해당 작가의 새로운 작품이 나와 사람들이 추가 구매를 이어가도록 하면 됩니다. 즉, 작가의 새로운 시리즈가 새롭게 발표됐을 때 그 작가를 너무 좋아하는 팬들이 그 작가의 새로운 시리즈를 구매하는 거죠. 저도 한 작가가 여러 점인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신작이 과거 작품에 비해 또는 과거의 작품과는 다르게 또 월등히 저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때 같은 작가를 또 구매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이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갤러리 비즈니스, 또 미술계의 트렌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하거든요. 은유가 없습니다. 가끔 어떤 미술책은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좀 더 구체적이고 명징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분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요. 이 책에는 은유가 없고 모두 아주 쉬운 언어로 정확하게 치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몰입도가 매우 높습니다. 예술 가즈다라는 책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소개할 책은 컬렉팅 듀오입니다. 이 책도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다 이렇게 음각으로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미술책 디자인 상당히 중요한데 표지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최민진 작가의 책이고요. 또 이 책은 매우 두껍지 않지만 이런 파란색 책갈피가 있어요. 이런 것도 상당히 고급스럽죠. 컬렉팅 듀오라는 이 책은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요. 일단 그냥 컬렉터들을 소개하는 책이 아닙니다. 특징이 있어요. 커플 컬렉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저 역시 20대 중반에는 혼자 컬렉팅을 했지만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함께 살았고 또 남편 역시 제가 미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미술에 관심이 많아져서 본인이 좋아하는 작가들을 이렇게 집에 설치해 놓기도 하잖아요. 그때 제가 좀 고민이었던 게 애쓰고 오랜 시간 컬렉팅의 테마를 지켜왔는데 나의 테마가 다른 사람의 세계관으로 인해 합쳐지거나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컬렉터들은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답들을 이 책에 제안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책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마이애미의 빅컬렉터 루벨 패밀리라던가 혹은 서민 컬렉터들의 스타 보겔 부부의 이야기들도 다 등장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미 잡지 인터뷰에서도 많이 봤지만 실제로 이렇게 집약적으로 모여져 있기 때문에 각 부부 컬렉션을 비교해보고 부부가 추구하는 방향을 이해하기에 매우 좋은 책입니다. 저자는 부부 컬렉션의 장점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두 명이 함께 컬렉팅을 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풍성함이 있다. 저희 집도 제가 혼자 컬렉팅 할 때보다 난 절대 컬렉팅 안 했을 것 같은데 남편이 너무 좋아하니까 컬렉팅을 했다가 오히려 저도 더 매료된 작품들이 있거든요. 즉 넓은 시각으로 작가들을 찾아내고 더욱 입체적으로 작품을 분석해낸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 작품 소장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혼자 컬렉팅 할 때보다 신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전에 월급쟁이 컬렉터 되다라는 책에 보면 그 저자는 컬렉팅이야말로 정말 유일하게 인생에서 본인이 혼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취미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을 가는 것도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컬렉팅이야말로 오로지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은 오히려 둘이 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풍성하고 신중할 수 있다. 좀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작은 규모의 컬렉션이라도 작품을 소장하고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데요. 그 역할을 컬렉터의 성향에 맞게 분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저희 집에 작품 설치가 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가거나 이러면 제가 작품 설치를 못하고 받질 못하는데 남편이 와서 대신 아트 핸들러 선생님들하고 설치를 한다거나 또 작품의 배치 같은 것들도 나는 여기에 걸었을 때 가장 멋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다른 쪽에 걸었을 때, 즉 타인의 시선이 더 매력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네 번째 역시 저희 집에도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컬렉션을 할 때 가족 모두가 예술에 관심을 갖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컬렉팅을 했지만 이제는 시댁과 친정, 또 친척 동생들, 친척 언니들까지 전부 다 컬렉팅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친척들이 운영하는 어떠한 공간에 가보면 그림 당연히 걸려져 있고요. 저희 이모나 엄마도 엄마는 작업을 하시고 이모는 또 엄마의 작품을 구매하시고 또 반대로 저희 언니는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막 컬렉팅에 빠져서 그 작품을 보러 외국으로 가기도 하고 어쩌면 이것은 두 부부가 미술을 정말 좋아하니까 가족으로 긍정적으로 전염이 된 예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이 책을 보고 뭐야 나는 컬렉팅 솔로인데 솔로들에 대한 책은 없어 이랬는데 개인적으로 컬렉팅 솔로라는 책도 나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책 추천입니다. 제가 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바로 올여름에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쓴 책들 정말 많죠. 저도 제가 쓴 책들을 온라인 유튜브에 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제 삶의 또 다른 목표인데요. 이 책을 제가 왜 소개하느냐? 아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달 5월 말에 구겐하임에서 미술 행사가 있어서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2018년 뉴욕 모마 뮤지엄을 갔었고 코로나로 인해 못 가다가 5년 만에 2023년 갔는데 제가 정말 놀란 게 제가 이 책을 쓰기 전 5년 전쯤에는 모마에 이 책에 나오는 작가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장하고는 있었지만 전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모마에 가서 제가 너무 놀란 게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작가들이 마치 주인공처럼 전시장 곳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감정들을 인스타그램에 잠깐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돌아와서 그래서 정말 기쁘기도 했고 또 이제는 진짜 내가 고민하던 부분들이 당연히 세상과 소통도 되고 있지만 이 책을 쓰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이 서랍에서 꺼낸 미술가는 숨겨진 서랍에서 제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작가들을 꺼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명한 화가는 앙리 루소 정도밖에 없습니다.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부제는 내 삶을 바꾼 아웃사이더 아트입니다.
사실 이 아웃사이더라는 단어가 독학 화가 혹은 어떤 마음에 아픔이 있는 화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백인 남성 위주로 미술계가 흘러갔기 때문에 그 외에 소외됐던 여성, 다문화, 다양한 계층의 아티스트들도 저는 아웃사이더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를 이렇게 적었는데 오랜만에 모마에 갔더니 작품들의 배치가 많이 달라져 있었고 몬드리안과 교류했던 호아킨 토레스 가르시아, 이 작가는 제가 따로 유튜브에서 설명을 한 적도 있어요. 이 작가는 몬드리안과 같은 공간에 심지어 두세 작품까지 함께 전시가 돼 있었어요. 그 외에 몬드리안과 교류했던 여성화가인 말로우 모스 작품도 있었고요. 또 윌리엄 에드먼스 같은 조각가도 호레이스 피핀과 함께 흑인 미술의 역사를 알려주면서 모마의 한 공간에 멋지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세라핀 루이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좀 감동받았던 섹션은 앤나이언인데요. 이 앤나이언의 작품이 모마에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제가 모마에 갔더니 중간 지점에 이 앤나이언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앤나이언을 찍기의 생성학이라는 챕터에 소개를 했었는데요. 앤나이언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국의 시인이자 예술가였던 앤나이언은 찍기의 생성학이 잘 드러나는 작품을 400점 넘게 남겼다. 나는 앤나이언의 작품을 볼 때마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 내가 마구잡이로 찢은 종이를 다시 주워 붙여 만든 작품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앤나이언은 1920년대 시집과 소설을 출간한 작가로 활동하다가 1938년 그림을 처음 그렸고 1948년 뉴욕의 로즈 프라이드 갤러리에서 독일 작가 쿠르트 슈비터스의 콜라주 양식인 메르츠를 보고 놀라서 자신도 콜라주 작업을 시작한다. 메르츠는 슈비터스가 발행한 잡지 이름이기도 하다. 다다이스트인 슈비터스는 하노버에서 생활하며 버려진 폐품을 주워 콜라주를 한 반면 앤나이언은 여러 직물 조각이나 종이를 자유롭게 찢어 작품을 만들었다. 라이언은 그림보다는 콜라주 작업을 더 좋아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그녀의 딸은 세 자녀를 기르면서 작업하기에 집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작은 콜라주가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앤나이언은 추상표현주의 콜라주 작가로 평가를 받는다. 그 이유는 캔버스 천을 눕혀놓고 자유롭게 화면 위를 이동하며 물감을 뿌리는 잭슨 폴록처럼 앤나이언의 콜라주 역시 어떤 재료를 찍고 붙였는지 그 과정이나 흔적이 다 보이면서도 자유롭게 배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앤나이언은 이렇게 새로운 매체와 방식으로 미술적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당시에는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 추상화가들에게 밀려 대부분의 미술사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제가 갔을 때 이 앤나이언의 작품이 실제로 크기가 아주 작은데 너무 앙증맞게 DP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웃사이더가 아닌 이 작가들이 이 책에 소개되어 있고 또 이 작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는 뉴욕의 현대미술관에 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책에 등장하는 작가들을 전혀 모르신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총 5권의 책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올 여름 미술과 좀 특별하게 친해지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오늘 이소영의 미술책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